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에 이어 병원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절반 이상 6,400여 명이 대거 사직서를 냈고 이 가운데 4분의 1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의 대응, 현장의 우려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전합니다. 전공의들이 바삐 움직이던 병원 현장 곳곳이 멈춰섰습니다. 대신 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 100여 명은 의사협회 회의실에 집결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다른 병원만 숫자는 기억이 없어요. 전국의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어젯밤 11시 기준 모두 6,4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주요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55%, 절반이 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5곳, 빅5에서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에선 전공의들의 이탈 규모가 컸습니다. 상당수는 오전 6시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빅5 병원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들은 접수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가운데 4분의 1, 1,630명이 실제 근무하던 병원을 떠난 것으로 집결했습니다. 이곳 서울 성모병원에는 전공의 29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상당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병원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5시간 동안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전국 82개 수련병원의 임상 강사 전임의들도 입장문을 내 전공의들의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 대상은 누적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즉각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오늘 대응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전공의들이 이탈한 병원 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찾아간 수련병원은 50군데에 이릅니다. 어제 집중 점검한 병원 10곳에서는 실제 전공의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앞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전공의 831명에게 정부의 복귀 명령이 내려진 셈입니다. 정부는 해당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즉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우리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밝힌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공의 측 그리고 의료계와 가능한 모든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의료 관련 피해 사례로 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이었고 진료 거절과 입원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끼리 근무 중단을 서로 독려할 가능성을 우려해 개별 병원의 통계 숫자는 일일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이탈한 세브란스 병원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유서연 기자, 일단 환자들 불편이 상당히 클 텐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일부 호흡기 내과 레지던트를 제외한 전공의 6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현장을 이탈했고 현재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선 오전부터 진료 대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암 환자들이 찾아오는 외래 항암 약물치료센터는 평소 2시간 내외던 대기 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또 주로 전공의가 예비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는 안과는 진료 지연과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진료가 계속 지연되면서 암병 등의 경우 진료실 앞은 물론 대기 공간까지 환자와 보호자로 꽉 차서 앉지 못하고 선체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병원에선 오전부터 복지부 관계자들이 나와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병원 측에서도 의료 차질 최소화하려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세브란스 병원은 우선 교수와 전임의로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잡혀있던 수술도 이번 달 말까지는 일단 50% 수준으로 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전임의와 교수를 활용한 인력 운용이 지속 가능한 방안은 아니란 겁니다. 전공의 공백이 2주 넘게 지속되면 비상근무에 투입된 의료진의 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전공의들이 도맡아 하던 야간 당직 근무까지 병행하면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불안한 건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앞둔 환자와 보호자들이죠. 큰 병원마다 무더기 진료 지연, 수술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병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아침부터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한 환자는 돌봐줄 의사가 없어서 수술 하루 만에 퇴원을 권유받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병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협력업체 다 얘기해도 입원식이 없다라고 못 가고 그런 느낌이 전공이 없이 노래도 못 들린다. 다음 달 수술을 위해 검사차 입원한 한 난치병 환자는 오늘 아침 급히 수술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4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대로 수술 못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죠. 좀 당장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외래 환자가 몰린 진료과마다 진료가 늦어질 거란 안내도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뭐 10분, 20분? 길어요? 1시간? 50분, 1시간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공의가 떠난 응급실에서도 수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의료 차질이 속출했습니다. 4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겐 진행 중인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통보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항암이 1차 했는데 이제 4차까지 해야 되는데 2차가 이제 오늘인데 적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환자도 잠 못 자고 서로 걱정을 하면서. 심지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급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의사를 기대를 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도 무수히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온다고. 왜 그런 사람들 붙잡고 이런 걸 해요. 현재 많은 병원에서 전문의와 전임의,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선 집단 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아슬아슬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질은 위기의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최선의 대안이냐 하는 걸 겁니다. 정부는 그 첫 단추를 의대 증원으로 본 건데 의대 증원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2,000명이라는 규모는 적절한지, 또 의사들의 주장은 뭔지 핵심 쟁점들을 박소희 기자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OECD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2.6명,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습니다. 2035년엔 고령화로 80세 이상 환자의 입원 일수가 82%나 늘어나 의사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우리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일본 2.6명, 미국 2.7명으로 우리와 비슷하죠. 저출생이 심각해지면 2047년엔 활동 의사 수가 5.8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아질 거라 주장합니다. 그러면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선결 조건이라는 의견. 의사 공급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증원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 발을 뗀 게 아니고 여러 발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2,000명 증원은 무리라는 의견. 65%를 한꺼번에 늘려놓으면 지금 2,000명씩 5년을 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3,000명 왔다가 5,000명 오면 교육이 안 되죠. 오히려 너무 적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네 의원, 종합병원 부족한 의사 수를 모두 합치면 최소 한 3만 2, 3천 명 규모에 이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4,500명가량 늘리고 15년 동안 그 정원을 유지해야 의대 증원으로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냐는 것도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수가를 올려주고 계약제로 지역 근무를 유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지역과 필수 분야에서 종사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책임을 획기적으로 면제하라는 요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증 환자는 넘쳐나고 중증 환자는 갈 곳이 없고 특히 응급 환자를 이동 단계에서 받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데 아예 의무적으로 지역 근무를 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늘어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별도의 양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공의대법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의사 수가 늘면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도 증가할 거란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총선을 50일 앞둔 오늘 정치권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대 양당의 전직 대표들이 손을 잡았던 제3지대 통합신당이 불과 11일 만에 파국을 맞았는데요. 통합 당시부터 우려가 나왔던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의 주도권 다툼이 화근이 됐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결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할 때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바로 이어 결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설 연휴 직전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개혁신당 4개 세력이 합당을 선언했지만 열 하루 만에 분리됐습니다.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석이요? 네. 10분의 1인데요. 예.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며 포부를 내세웠지만 통합을 하기엔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다른 곳에서 출발한 한계와 함께 선거 대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은 예고된 한계였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결론을 빨리빨리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윤핵관이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던 논리를 여기 와서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별을 예고한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개혁신당은 그동안 쉬었던 정책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역할을 부여해 조만간 공식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오늘 바로 당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며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세력 확장을 위해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상황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하위 평가자들이 속속 공개가 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영찬, 박용진 의원 등 이른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이 되면서 계파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면서 국민은 변화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둘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박용진이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두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후 경선 과정에서 30% 감점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과 함께 하루 앞서 역시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과 박용진 의원 모두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박 의원 지역구에는 자타공인 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지역구까지 옮겨가며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위 평가자에 대한 통보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개별 접촉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하위 평가 통보를 받았다는 친이재명계 의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며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공천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평가에 대한 반발은 당내 잠재돼 있는 이른바 친명 비명 갈등을 다시 공천 불공정 시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은 평가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 공천 심사와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공천 학살을 주장하며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강남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장관을 험지로 꼽히는 서대문 을에 공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수도권 재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도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조만간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결정되는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 을에 출마합니다. 민주당 재선 김영호 의원 지역구로 여당으로선 험지입니다. 서울 강남 공천 신청으로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자 내리 3선을 했던 종로 출마도 고려했지만 당은 서대문 을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수복을 위해서 중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세가 센 부산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전 차관 역시 수도권 차출을 논의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합승을 위해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험지 재배치에 이어 대표적 친윤 의원으로 공천관리위원회 합류부터 이른바 윤심 공천 우려를 빚었던 이철규 의원과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당 내에서 특혜 시비 논란은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한홍, 정진석, 박수영, 박대출 의원 등이 경선 없이 지역구에 공천된 데 대해 혁신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강민국, 이만희 의원 등 공천이 곧 당선일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현직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을 놓고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패배되거나 왜곡되거나 시민들로부터 모욕당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는 아직까지 탈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위 10% 7명의 컷오프가 결정되고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탈락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모두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 굉장히 낙담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시스템입니다. 공천 과정이 중반에 넘긴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수도권 약세 지역을 돌며 후보자 힘실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울 광진을 찾아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 초강세지인 서울 구로에 이어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맞붙을 인천 계양을도 잇따라 방문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오늘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 내일까지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 역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강원도는 눈발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진부령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강원 산지에는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이미 도로가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눈발이 강해지면서 이 도로에 눈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또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중부 내륙에도 많은 눈이 오겠는데요. 서울에는 1에서 5, 또 경기 북동부에는 최고 1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파주 등 경기 북동부에도 대설주의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인한 차량 고립이나 상간말 고립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당시 폭설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수십 대의 차량으로 가득 찼고요. 도로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당첨받았을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미루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택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무리해서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세 놓을 수 있는 방법 없냐. 그게 벌금 내는 게 문제가 당첨 취소가 되니까 문제죠.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들이 한 번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또다시 갭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절충안이 시행돼도 3년 뒤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더하기 2년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 혹은 전세계약 갱신에 관련된 분쟁 등이 반복될 수 있어서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넘게 늘어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886조 원을 넘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140여 개 국내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방심위는 MBC와 YTN에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에 대해 방심위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여당 측 위원 3명만 참가한 오늘 방심위 회의는 MBC에 집중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의 보도로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참모와 나눈 대화를 공적 대화로 볼 수 있느냐거나 비속어를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는 외교 행사에서 이뤄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공적 활동이며 대통령실에 정확한 발언을 물었지만 16시간 동안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운 건 대통령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심위는 당시 140여 개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MBC에게는 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들에게는 생각 없이 MBC를 따라 보도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습니다. KBS는 종합적인 고려 없이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명시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과문을 제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징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자막 논란 당시 MBC 보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체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던 SBS. 그리고요, 아까 표현하신 것 네. 중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표현을 확인을 하셨는데, 다 예, 하셨나요? 예, 나름대로 이제 확인을 해서 확인을 메인 뉴스에 하고. 나간 그렇게.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권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또 종편 등 다른 방송사들도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대부분 정정 보도를 했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거부하고 방심위의 심의로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YTN에게는 두 번째로 무거운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는 방심위의 이번 결정이 정권의 눈밖에 난 언론을 겨냥한 표적심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심위가 과도하고 무리한 징계를 통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 소위 회의. 심의를 방청하러 왔던 시민들이 발길을 되돌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본회의장을 통제하고 선착순 10여 명에게만 오직 TV를 통한 방청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이들은 방심위가 방청을 제한한 것부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심의를 자인하는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MBC의 과징금, YTN의 관계자 징계라는 최고 수준 제재를 내린 데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권 눈밖에 난 언론을 겨냥한 표적심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권력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등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비판은 방송의 공적 역할입니다. 참여연대는 심의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허위 사실이다,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언론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현직 기자 11,000여 명이 소속된 한국기자협회는 긴급 성명에서 이번 무더기 징계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의 재갈 물리기로 규정했습니다. 전국 56개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방송기자연합회도 정부의 불편한 보도에는 징계의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학자들은 통상 잘 부과하지 않는 과징금 중징계를 내린 점이나 여권 추천위원 3명만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평가했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언론사들이 비슷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MBC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다른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전국 언론노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자처한 방심위가 청부 심의를 했다며 권력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오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MBC는 제재가 확정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방심위의 오늘 결정은 편파성과 정파성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 언론의 심의 테러를 일삼는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는 언론 자유를 제압하려는 정권 차원의 시도에 무릎 꿇지 않고 권력 감시라는 바른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농협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원천 징수해서 현역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쪼개기 후원을 강요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 금고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에서 지점 4곳을 운영 중인 더 좋은 새마을 금고입니다. 지난달 이곳 새마을 금고 직원들에겐 사내 공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는 지시였습니다. 공지를 올린 건 지점장. 본문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동대문 갑, 해당 금고 영업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지를 받은 한 직원은 압박감 때문에 바로 후원금 1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 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뭐 싫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당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후원을 하는 게 강요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은 물론 그 외 지점 3곳에도 동일한 공지가 전달됐고 이 직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후원금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점장을 통해 후원금 납부 지시를 내린 사람은 이사장 양모 씨였습니다. 이사장은 오랜 기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안 의원과도 알고 지냈습니다. 양 씨는 취재진에게 후원금 납부에 대해 공지한 건 맞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후원하는 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내고 싶은 사람은 내라 그랬지 언제 강요를 했어요. 낸 사람은 강요로 느꼈다는데 정작 이사장은 지시가 아니라 알려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안 의원 측도 후원금 납부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낸 후원금은 합쳐서 100만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쪼개기 기부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받은 쪽에서 몰랐다고 잡아떼고 수사기관이 기부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결국 준 쪽만 처벌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쪼개기 후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도 그 후원 정황을 알 수밖에 없도록 후원자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쪼개기 소액 후원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불법 기부로 세금이 새는 꼴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와 인천 일대에서 쿠팡을 통해 구매한 고가의 전자제품이 집 앞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배송 실수 아닐까 했지만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출입문 비밀번호도 풀고 값비싼 물품만 골라서 훔쳐갔나 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배송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쿠팡의 관리직 직원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쿠팡에서 주문한 전자제품이 도난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았는데도 정작 집 앞에 택배가 없던 겁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른 새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달아난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부천과 인천, 김포 일대에서 무려 10여 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남성은 쿠팡에서 배송된 고가의 전자제품만 골라 훔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훔친 물건은 100만 원대 휴대전화부터 400만 원대 노트북까지 다양했습니다. 보안 시설이 잘 돼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출귀몰한 범인, 한 달여 만에 잡고 보니 쿠팡 직원이었습니다. 배송기사나 물류센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30대 관리직인 피의자는 쿠팡 내부 정보를 조회해 배송된 물건과 주소를 파악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에 고가의 물품이 배달되는지를 확인한 뒤 고객이 입력해놓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 집 앞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바로 가져가지 않는 새벽 배송을 주로 노렸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훔친 물건의 가격은 약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훔친 물건들은 남성의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피해자들은 분실 신고를 하고 환불 절차를 밟는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건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업무 과정 중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쿠팡 측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사건 경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는 한편 쿠팡 측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온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과 금감원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인데 현재까지 총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한 사채업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신발 40여 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채업자는 세금 20억 원을 체납한 채 세무당국을 피해 외제 차량과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나체 사진을 합성해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총 163건에 대한 불법 사금융 1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고금리 사채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데는 각종 꼼수를 썼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뒤 돈 대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식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환 대출을 소개해주고 대출금의 50% 이상을 중개수수료로 챙긴 사채업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대규모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제 대부업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범정부 TF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국세청은 서민 영세 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제외했다며 1차 조사에 이어 불법 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조사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현금 9억여 원을 탈취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일대 CCTV를 모두 뒤져서 하루 만에 일당을 붙잡았고 돈도 모두 회수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자에게 싼 가격의 코인을 넘겨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남성 무리가 현금 9억여 원을 빼앗아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40대 남성으로 20, 30대 남성들이 탄 검은 승합차에 잠시 탑승했다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고자는 남성들이 갑자기 자신을 차 밖으로 밀어낸 뒤 돈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물론 저희 취재진도 범행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CCTV를 찾아보려 했지만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인천시 동구의 한 재개발 지역으로 주민들이 다 집을 비운 탓에 인근 CCTV 대부분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말한 차량 번호를 토대로 CCTV 통합 관제센터와 공조해 범행 차량 번호를 포착했고 범행 발생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직후 미처 차에 타지 못해 남겨진 걸 피해자가 직접 붙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다고 해 거래하려 했던 것이라며 9억여 원은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모은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주면 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없는 지역을 고른 걸로 봐서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세계적인 음료 회사죠. 코카콜라가 제품의 전면에 한글 로고를 표기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접목시켜서 세계 시장을 노려보겠다는 건데 36개 나라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글 디자인의 독특한 맛과 향을 살린 코카콜라 제로 한류 K-웨이브입니다. 코카콜라가 출시된 지 138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로 상표를 썼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맛을 추가해 만들었습니다. K-Wave, starting from the liquid itself, which hopefully you've already had a chance to taste, which is inspired by Korean spices, aromas, and vibrancy, to the very unique design. 다음 달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코카콜라는 K-팝 팬들의 헌신과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한류를 특별한 맛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팝 스타들과 협업을 통해 오는 6월에 열리는 K-팝 콘서트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가수 박진영 씨를 비롯해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음악, 가사, 춤, 뮤직비디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셀러브레이션 같은 이 K-웨이브 음료까지 K-팝 팬들에게 전해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설레고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50개국에 출시한 BTS 세트에 이어 콜라에 한류를 접목시켜 만든 제품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의 한 지하 제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고맙고 죄송하다는 편지와 밀린 공과금 70만 원. 이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충격적으로 드러낸 송파 세모녀 사건인데요. 이후 발굴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지만 재작년 수원 세모녀 사건, 지난달 태안 일가족 사건 등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가 지난해 발굴된 57만 명의 자료를 입수해서 그 이후를 추적해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비중은 그중 3.5%에 불과했습니다. 연속기획 송파 세모녀 그리고 10년 첫 번째 순서로 발굴 이후의 지원 실태를 조국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시로 눈을 비비고 땅을 내려보며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행인과 부딪힐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돈이 없어 수술을 미루는 사이 중증 백내장이 악화되면서 73살 김용 씨의 시력은 실명을 우려할 정도가 됐습니다. 한두 달 안에 안 하면 위험하다 입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령에 직업도 없이 혼자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김 씨에게 2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는 너무 큰 돈. 돈만 있었으면 큰 걱정도 안 하고 했을 건데 걱정을 많이 했지. 기초생활 의료급여를 알아봤지만 딸이 부양 의무자로 등재돼 있는 김 씨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도 해당 수술이 시술로 구분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 구청과 보건소에도 호소해봤지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술하고 난 후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해줄 수 있다.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결국 김 씨 사정을 안타까워한 공무원이 민간재단 7곳의 문을 두드린 뒤에야 가까스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작년 유방암으로 실직해 기초생활 의료급여를 신청했던 여성은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1년 전 이혼한 전 남편한테 금융정보조회 자필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동사무소의 요구. 혹시 양육비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애기 아빠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못 받으세요. 이렇게.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위기 감지 지표는 18개에서 44개로 늘렸고 이에 따라 발굴 건수는 2017년 29만 명에서 지난해는 10월까지 11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MBC는 지난 3년간의 정부 발굴 자료를 입수해 지난해 1월부터 10달 동안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57만 9천여 명의 발굴 이후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 중 생계, 의료급여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약자 복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건 2만 300명, 3.5%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4.3%, 22년 4.2%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생계급여 1,800명, 의료급여는 1,200명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긴급복지지원 2.7%, 차상위 0.9% 등 대표적인 공공복지의 혜택을 받은 건 100명 중 7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일회성, 단기 지원 성격의 민간 단체에 연계된 채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공적 안전망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 송파 세모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발굴 이후 지원으로 이어지는 더 촘촘한 복지 체계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 도입한 또 다른 제도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인데요.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장이나 집배원처럼 현장에 가까운 민간인들에게 대신 역할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29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숫자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태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소아당뇨를 앓던 8살 딸과 부모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충남 태안. 졸지에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모두 떠나보낸 어머니는 홀로 남아 고통스러운 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대요. 무엇보다 가슴이 미어지는 건 아들 부부가 그토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에 부음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때 나보고 바보 마냥 아들이 걱정할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걸 몰랐어요. 딸의 막대한 치료비로 위기에 몰린 부부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복지 이런 건 아직도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복지는 하기는 해도 이런 거 면담까지 하는 건지는 몰랐지요. 마을에는 이런 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위촉돼 있었지만 당사자조차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 찬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82살 조모 할아버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소원은 휠체어를 타는 겁니다. 휠체어가 당장 급하죠. 휠체어가. 그 휠체어를 꼭 타야 된다고 저 병원에서 그 진단서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방법도 몰라 혼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뭐 다른 전혀. 네. 이 마을에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지만 역시 당사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지난 2018년 도입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지자체들이 위촉 경쟁에 나서면서 지난해 28만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을이장과 아파트 관리소장, 집배원, 가스 검침원 등 현장에 가까운 이들이 위촉돼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치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약을 꼭 드셔야 돼. 아니 오늘도 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무보수인데다 교육과 관리가 부실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그런 회의랄지 이런 것은 없어서 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랄지 아니면 그런 컨설팅을 교육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 최근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며 표창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북한은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우주기지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전용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며 환하게 웃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무게만 7톤인 푸틴의 전용 방탄 차량 아우루스입니다. 제작비만 약 1,700억 원으로 폭탄과 화학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는 최고급 경호 차량입니다. 북한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그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이 방러 당시 아우루스를 좋아해서 이 차량을 선물했다며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거이자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정상 간의 어떤 친밀도를 상당히 중시해요. 이건 사회주의권의 전통이기도 하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경호 차량에 타지 못하고 옆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이번 자동차 선물은 두 나라의 각별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자랑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거기에 대한 선물까지 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다. 미국과의 협력, 미국과의 어떤 협상, 미국과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러의 무기 거래 정황이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정보산업, 수산, 체육 대표단도 일제히 방러 일정에 오르는 등 북러 밀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비까지 많이 내리면서 그동안 얼었던 땅과 바위가 녹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지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카페입니다. 갑자기 벽이 무너지더니 바위와 흙더미가 밀려 들어옵니다. 가게 바로 뒤 야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람 없을 때 해서 다행이죠. 사람 있을 때 영업할 때 했으면 큰일 납니다. 뒷산에 설치된 산사태 방지 시설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합성 재질의 산사태 방지 그물망은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고 강철로 만든 울타리도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다음 날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영업했습니다. 또다시 산사태가 일어나 손님들이 있는 카페를 덮칠 수 있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하나 없었습니다. 휴일 이틀 동안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전문가들로부터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출입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퇴치하는 과정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출입 제한을 이제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300여 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목숨을 잃고 7천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제 빠르면 내일 류현진 선수의 한화 복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위권을 전전했던 한화의 희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호주 전지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이제 오키나와에서 류현진과 만나게 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류현진의 한화 복귀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한화구단은 MLB 사무국에 류현진의 신분조회를 요청해 영입 가능한 FA 신분임을 회신받았고 류현진과의 최종 계약 사항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내일 공식 계약이 발표되는데 류현진은 이튿날인 모레 팀 전지훈련지 오키나와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항공편 예약도 끝났고 유니폼 역시 이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선발 투수의 승리가 10개 구단 중 가장 적었던 하나로서는 올 시즌 목표 상향 조정이 당연해졌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했고 저희 팀 선수들도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올해 많은 기대해 주시고 팀 타율 최하위에 그쳤던 타선도 안치홍과 김강민의 영입으로 공수 양면에서 한층 안정감을 갖게 됐습니다. 당연히 5강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을에 야구를 하는 거고 마음 같아서는 더 위도 바라보고 싶고 가을 야구를 그래서 꼭 하나이글스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홀로 팀 공격을 책임졌던 노시환도 부담에서 벗어나 더 빛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꾸준하고 또 잘 치시는 선배이기 때문에 타선에서 좀 합류를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시너지를 낸다면 다이너마이트의 타선을 또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현진이 떠난 뒤 11시즌 동안 가을 야구 경험이 단 한 번뿐이었던 한화. 이제 가을 야구 무대에 서는 순간을 그리며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멜버른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내일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국내 지도자들로 후보군이 추려질 예정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같이 물러난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후임으로 2002년과 2010년 월드컵에서 히딩크와 허정무 감독을 보좌했던 정혜성 협회 대외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고정훈 김포FC 감독과 윤정환 강원FC 감독 등 10명의 전력강화위원도 새로 임명한 축구협회는 당장 내일부터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합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월드컵 2차 예선을 염두에 둔 임시체제나 외국인 감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파 감독으로 최대한 빨리 선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최용수, 황선홍 감독 등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의 경우 오는 4월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어
겸직을 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과 최용수 감독에게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양상입니다. 특히 선수들끼리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대표팀 내 갈등이 심각한 만큼 어수선한 선수단 관리와 장악 능력이 중요한 선임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다음 대표팀 감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K리그 미디어데이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감독 선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라이브 배팅을 포함한 팀 전체 훈련 일정을 처음 소화했습니다. 익숙치 않은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애리조나에서 박재영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선수가 합류한 가운데 팬들까지 입장한 채 진행된 공식 훈련 첫날. 이정우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정우 선수 화이팅! I watched him in the World Baseball Classic. I'm definitely very excited for him to be on our team. The jersey? A couple weeks ago. 투수의 정식 투구를 상대하는 라이브 배팅에도 처음 나섰습니다. 동료들도 숨죽여 지켜본 가운데 2m 11cm의 빅리그 최장신 투수 션 젤리에게 땅볼을 쳤고 마이너리그 투수를 상대로는 뜬 공을 때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직 감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키가 커서 타점도 높았고 패스트볼 던지는 게 아니라 싱커를 던져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는 폭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투수들 공 그래도 처음 이렇게 보고 스윙을 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후 프리배팅에서는 홈런 타구를 날리는 등 날카로운 타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시범 경기까지는 앞으로 나흘 메이저리그의 밀도 있는 훈련 일정을 체감하면서 적응에 대한 의지도 커졌습니다. 진짜 없어요, 쉬는 시간이. 티셔츠 갈아입는 시간 10분 정도 빼면은 거의 없는데 리그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잘 적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거 이정우에겐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정우는 이번 주말 첫 실전 경기를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현재 수도권 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강릉의 모습을 보시면 밤이 되면서 눈발이 강해져 도로에 눈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밤 9시를 기해서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중부 내륙에도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1에서 5cm, 경기 북동부는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파주 등 경기 북동부에도 대설주의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비나 눈은 목요일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금요일까지 긴 시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차량 고립이나 상간마을 고립 등에 대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